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지금까지 예고했었던 레벨보다 더 높은 레벨로 갈 수도 있어요. 금융위기다, 외환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오건영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오랜만에 모셨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워낙 지금 매크로 이슈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 그런 것도 하나 짚어보고 네네. 앞으로 또 어떤 중요한 변수가 있는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무엇인지 한번 네네. 부부장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이슈를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FOMC를 통해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 75bp 인상을 했고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달성을 했죠. 9월달 그 FOMC 전도표 발표 당시에는 내년에 아마 한 중립금리가 컨센서스를 내봤을 때는 4.5에서 4.75?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제시를 했었는데 근데 파월이 이거보다 더 높게 올릴 것이다. 네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그 뒤로 약간 자산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의도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기점은 10월 중순에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거든요. 아, 네.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제 하는 총재께서도 이제 코멘트 하신 게 있는데, 물론 이제 당장 어떤 뚜렷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연준 내에서도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른 국가들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됐죠. 사실상 거기서 조금씩 힌트를 암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너무 세게 일어났을 땐 다른 국가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다른 국가들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면은 이 다른 국가들이 미국 경제에 오히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걸 어려운 말로 스필오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다른 나라가 흔들리면서 되려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하는 걸 스필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연준 내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온 거냐면은 스필오버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지만 스필백에 대한 두려움,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다른 나라 왜 신경 써? 스필오버인데. 근데 이게 스필백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필백에 대한 두려움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1번이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자체로 두려우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자산 시장이 막 깨호 하고 난리를 부리면서 오히려 자산 가격이 뛰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중화시키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신에 최종 금리를 많이 올릴 거고 그리고 높아진 금리에서 유지되는 기간을 오래 가져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how fast에 초점을 맞췄다면 얼마나 빨리, 지금은 how high고 얼마나 높게, 그 다음에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게 만들 건지 그 얘기로 이제 중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현재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게 맞고 파월 의장도 암시한 게 맞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드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속도가 조금 조절이 될 것 같다라는 데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면은 금리가 시차를 두고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기침을 하는 거죠. 기침을 하니까 이 기침을 없애기 위해서 기침약을 먹어요. 그럼 바로 사라지느냐? 그런 기침약은 없습니다. 그렇죠.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게 되겠죠. 금리 인상도 똑같거든요. 금리 인상하면 물가가 확 내려가느냐? 그게 아니죠.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아서 물가가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해서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소비를 덜 하면서 그러면서 실물 경제의 부담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6개월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6개월 변동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오늘 기준금리 인상이 됐습니다. 그럼 영향을 줄까? 안 주거든요. 6개월 그렇죠. 동안은 묶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 동안 기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영향이 주는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도 시차가 좀 필요하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럼 한번 잠깐 보시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본격적으로 빨라졌던 게 지난 6월, 7월, 8월, 9월이에요. 그러면 이때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지금이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차를 뒀을 때 지금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 6개월 정도 지나서 만약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게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6, 7월에 인상했던 것까지. 네, 그런데 여기다 대고 계속 질러대면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먹었는데 안 듣는다고 막 11씩 막 먹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속이 탈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5달 먹은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볼까?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속도 조절에 대한 부담감은 연준 내에서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시장을 갖다가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중탕을 시켜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자산 시장에 주는 영향이죠.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건 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속도가 그만큼 중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빠르면서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금리 인상의 레벨까지 끌어올린다. 이게 주는 충격은 클 수 있지만 그래도 중화를 시켰다는 면에서 봤었을 때는 기존의 패턴하고 굉장히 좀 중립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약간 좀 이번엔 병 주고 약 주고 두 개를 다 그렇죠. 했다 그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그 전에 있겠죠. 계속해서 병만 주다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약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고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게 올리고 나서 시차를 두고 네. 경제에 반영이 되는데 실제 그러한 것이 아직까지도 실업률이 뭐 사실 3.5% 네, 맞아요. 이번에 이제 3.7% 네.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 영향을 줬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게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자산 시장이 다시 좀 또 뜨거워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살짝 있거든요.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왜 네. 그러냐면 이 정도면 바닥이 아닌가? 이게 그 많은 투자자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고점을 찍고 살짝 고개만 숙여도 바닥인가 하면서 확 들어와요. 바닥인가 하면서 확 들어와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 자산 가격이 탄탄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고했었던 레벨보다 더 높은 레벨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하나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 최근에 자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뜨거워지는 듯한 모습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해져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집에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1시간 후에 어디가 있을까? 그 강아지는 저를 제일 따라다닙니다. 그럼 1시간 후에 제가 어디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강아지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디서 멈출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약동하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정해져 있는 그 패스가 딱 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적어도 이번에 대해서는 중화적인 발언을 했지만 여기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뜨겁게 반응을 해주면서 되려 자산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그걸 올해 사실 1년 내내 겪은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연초에 2번 올린다. 3월에 4번 올린다. 5월에는 7번 올린다 하다가 계속 올라가죠. 왜냐하면 자산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반응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전혀 꺾이지 않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뒤에 있는 스토리들은 데이터 디펜던시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산시장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또 인플레도 영향을 미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준이 좀 긴장하고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진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네.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땐 사면초가 입장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금리를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미국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반대로 금리를 안 올리면은 외화 자금이 이탈한다든지 아, 네.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하나는 어디까지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하는 총재 코멘트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의 10%가 변동금리랍니다. 그러니까 90%는 고정금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다르네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가 변동금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금리 인상을 했을 때의 충격이 미국보다 한국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 총재 코멘트가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50bp 금리 인상은 미국의 75bp의 충격을 넘어설 수도 있다.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굉장히 적절한 코멘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그렇게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부담이 되고
천천히 올리자니 갭이 벌어지게 되면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으로 일방적으로 자금이 쏠릴 것인가? 왜냐하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금리가 다 높고 우리나라만 금리가 낮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국가들을 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독보적으로 빠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독보적으로 빠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 0.25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번에 75bp 인상할 것처럼 하다가 50bp 인상이 멈췄고요. 네.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은 줄여야 될 것 같다. 금리 인상의 최종 레벨이 예전에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어떻게 나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 아직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도 보겠지만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도 한꺼번에 고려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리 차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걸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일시적으로 그 미국과의 금리 차가 역전된다고 해서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요거는 다른 나라의 레벨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이제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기간이 길어지게 됐었을 때는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질 수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잠깐 벌어진 게 아니라 계속 벌어져 있으면 그럼 계속해서 달러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니까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해서 벌어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 토끼와 거북이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토끼고 우리나라는 거북입니다. 네. 목적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근데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적점이 이제 고점이 있겠죠.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목적점. 토끼는 먼저 뛰어갈 겁니다. 먼저 도달하겠죠. 그럼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토끼 위인 이게 아니라 이거는 끝이 없는 게임이거든요. 토끼는 목적점에 도달했지만 거북이는 뒤늦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토끼가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거북이는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할 수도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예를 들어 내년도 1분기에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레벨에서 멈췄다. 먼저 가서. 네. 그럼 그 뒤에 거북이가 멈췄더라도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은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니까 이 갭이 벌어지겠죠. 근데 얘가 멈추게 되면 얘는 멈춰 있는 상태에서도 천천히 따라가게 되면 이 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을 보면 계속해서 금리 갭이 벌어질 것 같고 이게 더 벌어지게 됐을 땐 자본 유출이 나타날 것 같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국은 빨리 올리는 거고 우리는 느리게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갭이 줄어들게 되고 이거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좀 줄여주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사이드가 다 문제긴 하지만은 확실히 금리를 너무 이 상황에서 가파르게 미국 따라잡기 위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발생한 그런 리스크를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신경 쓸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는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고 그렇게 그래서 막 이 두 가지를 놓고 막 정말 고심하고 뭐 물론 고심하긴 하겠지만은 우선순위가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정해지는 것 같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그런 이슈가 이 레고랜드 사태. 그다음에 최근에는 흥국생명까지 터지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또 금리 못 올리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금융위기다, 외환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좀 확실하게 해줄 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는 은행이 무너지는 거고요. 은행에서 자금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뱅크런이 일어나요. 은행이 망할 것 같으니까 예금을 빨리 빼야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은행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흥국생명도 그렇고 레고랜드 사태도 그렇고 이런 걸 봤었을 때는 회사채 시장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진짜 안전한데 단기로 자금을 다 밀어놓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 단기 예금으로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와요. 은행 쪽으로는 뱅크런이 아니라 뱅크 오픈런입니다. 돈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은행 쪽에 예금이 계속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은행이 망할 것인가? 캐시가 이렇게 망하는데 망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극단적으로 금융위기다, 외환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직은 좀 성급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은행에서 자금 유출이 본격화되면 그때부터는 얘기해도 되는데 아직은 좀 성급한 것 같고요. 그럼 괜찮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엔 극단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좀 은행이 무너지는 심장이 멈춰버리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지가 돼 있지만 문제는 돈이 은행으로 몰리면서 심장이 벌떡벌떡 심장만 벌떡거리고 나머지 온몸이 축 처져 있는 이른바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곳곳에 자금이 흘러가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실물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충격을 주게 되면서 내년도 정도 이럴 때는 우리나라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여전히 5%를 넘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이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각종 연구소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네. 극단적인 리스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신용시장 서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게 은행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고 다른 자금을 구할 수 없는 기업들 있죠. 이런 쪽에서는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를 굉장히 크게 반영할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아무래도 뭐 특히나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그런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다 보고 그 다음에 조달 금리 자체가 막 10%, 20%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이 있는 줄 알고 사업을 했는데 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중에서 사실 약간 좀 재무구조가 부실한 건설사라든지 관련 있는 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을 구할 수 없는 것도 문제고 기존에 빌렸었던 자금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도 문제죠. 그리고 기존에 빌렸었던 자금을 다시 이제 연장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생겨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의지를 표명해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 다 구원군은 절대 없다. 이런 거 하고 그래도 이게 문제인지를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고 당국에서 이걸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요거는 주는 시그널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진짜 모든 돈을 다 밀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금이 완전히 크게 경색이 되면서 충격을 극도로 줄 수 있는 그런 사이드에는 자금을 조금씩 밀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 RP를 매입해 준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이런 증권사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사태가 터지긴 터졌으니 아까 말씀하신 약간 좀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 어느 정도 이걸 이제 완전히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좀 연착륙으로 끌고 가겠다. 그렇죠.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힘쓰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